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의에서는 이 대문 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는 게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역사 문화 기행을 하기 위한 필수품들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도가 되겠죠. 그래요. 요새는 GPS 연결되고 구글로 연결하면 세계 각국의 이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한 젊었을 때만 해도 이 GPS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 지도를 가지고 이 모든 여행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동차 도로를 다닐 때도 그냥 이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한 세 번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길을 쳤다 보니까 상당히 자주 가지 않는 길이면 항상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 여권 그리고 이 검색 도구인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만 이 노트북과 선글라스까지 그리고 비행기 티켓까지 한번 마련해 보고 역사문화 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갈 곳은 베르사유 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래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건축물도 질서정연하고 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 자연물 그리고 이 산림마저도 이 대칭 구조로 사실상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대왕정의 임금은 인간의 왕이자 자연의 왕이기도 한 것이죠. 인간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자연마저도 통치한다는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 이 절대왕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중심으로 오늘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베르사유 궁을 통해 이 절대왕정과 바로크 시대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 시기를 절대왕정이라고 하고요.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절대왕정과 바로크 시대는 동일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놓고 그 수업을 듣다 보면 그 시대가 그 시대 같고 이게 헷갈리고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르사유 궁을 연상하시면서 이 절대왕정과 바로크 시대는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신 뒤에 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개요는요, 이 베르사유 궁과 절대왕정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루이 14세의 이 증손자인 루이 16세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결국 혁명이 일어나서 이 베르사유 궁은 국민의 궁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베르사유 궁과 관련해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 통일 독일 황제의 즉위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이 독일 황제라는 말도 생소한데 이 독일 황제가 왜 굳이 베르사유까지 와서 이 즉위식을 거행하게 됐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중시점으로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독일 사람들은 스스로 독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미네 사람이야. 나는 이 프로이센 사람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 도시를 이 자신의 나라라고 뭐 사실 그랬고요. 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 통일 이전엔 거의 150개국으로 이 독일이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을 이룬 독일 황제가 이 프랑스 이 베르사유 궁, 다시 말하면 절대 왕정의 상징이었던 이 베르사유 궁에서 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또 아울러서 이 베르사유 궁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죠. 예,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 협상을 그리고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회의가 이 베르사유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이 베르사유 궁에 대해서 보다 수업을 나가도록 하죠. 이 1789년 이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이 베르사유는요, 이른바 절대왕정의 권력이 자리 잡은 이 명실상부한 정치와 통치의 중심지로 기능했습니다. 예, 이 정치, 경제, 이 정치의 이 중심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행정도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국회의원들끼리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은 없었고요. 이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는 핵심 장소가 이 베르사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제 중심지는 뒤에서 한 2주 후에 다음 주 수업에 내일 수업에서 죄송합니다. 학기랑 혼동을 해서 계속 실수를 하네요. 내일 수업에서 하게 될 이 파리가 되겠습니다. 이 파리에 비해 이 루이 14세의 왕권이 돋보이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당시의 파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 구불구불한 도로에 뭐 사실상 이 대도시 같은 면모라기보다는 이 군소도시와 같은 면모고요. 이 루이 14세의 왕권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군사열식이라든지 뭐 그런 행사들, 왕권을 드러낼 수 있는 행사를 하기에는 이 도시 자체가 이 도로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를 버리고 베르사유에 이 새로운 궁전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방 분권적인 귀족 세력들이 루이 14세가 주도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죠. 예, 그 이전 루이 14세가 등장하기 이전의 귀족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왕권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런 이 귀족 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루이 14세가 바로 이 베르사유 궁을 이제 건설을 하고 이 지방 귀족들을 중앙 귀족으로 흡수해서
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 베르사유 궁은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인간과 자연의 지배자 루이 14세를 그야말로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베르사유 궁은 크게 궁전과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궁전은 인간에 대한 통치를 위해 건축된 공간이고요. 이 정원은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궁전은 인간에 대한 통치, 정원은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뒤에 설명으로 이어지도록 하죠. 절대군주를 드러내는 공간인 베르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진은 루이 14세의 이 초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이 아래를 보시면 약간 힐이 높네요. 하이힐 같이 보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건 스타킹을 신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니 이 사람이 이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성독채증 환자였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당시 남성 의복의 그리고 상류층 의복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하의를 신게 되는 배경에는요, 사실 이 궁전이나 이 귀족의 저택들의 이 화장실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배설물들이 널려져 있고요.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 하이힐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타킹의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의복 때문에 좀 감춰져 있는데요. 이 핫팬티를 입고 있어요. 이 핫팬티 역시 사실상 남성미를 드러내는 그 전형적인 이 귀족 그리고 왕족의 의복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루이 14세는 파마도 했네요. 파마라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파마를 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망토를 걸치고 있죠. 이 대부분의 이 복장들이 여성용이었는데 남성용이었죠. 그것이 지금에는 여성용으로 변하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뭐 그 정반대도 있어요. 여성의 전유물에서 남성이 받아들인 또 이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목시계의 경우에는요, 이것은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이 남자들은 여러분들 옛날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손바닥에 얹어서 보게 되는 회중시계를 많이 가지고 다녔죠. 그러다가 1914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요. 뭐 이 지휘봉에 이 호루라기에 이 지도도 착용해야 되고 여러 이 착용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뭐 어느 세월에 회중식에 얼어서 시간을 보고 방위를 측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손목시계가 이 남성의 전유물로 남녀 공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뭐
뭐 제일 오래전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이 트렌치 코트라는 것도 있죠. 그것도 이제 남녀가 공동으로, 원래는 군복이죠. 이 군복이었는데 남녀가 공동으로 입는 착용하는 이 대표적인 의복이 되기도 하죠. 예, 이 절대군주는요, 그에 기대되는 군주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예법입니다. 물론 이 신하들 역시 신하로서의 예법을 따라야 하죠. 왕은 일상생활조차 없는 공적 존재로서 부여받은 왕의 직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왕이 되죠. 예, 뭐 일상생활, 뭐 기침을 하죠. 일어날 때를 기침하셨다고 보통 옛날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일어나실 때 되면 할아버지 기침하셨니? 라고 물어보시던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예, 이 기침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침을 하게 됐을 때부터 이 일상생활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공적 존재로서 사실상 의식에 맞춰서 기침을 하고 세수를 하고 뭐 일상생활이 거의 없죠. 뭐 혼자 있을 시간도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예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 루이 15세와 루이 16세는 바로 이러한 구조의 포로가 되어서 상당히 이 자유롭지 못한 왕의 역할에 대해서 이 많은 신세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베르사유 궁은 궁중사회와 바로크식 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죠. 예, 이 사진은 루이 14세가 이 발레를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자신의 이 모습을 태양이라는 자신의 모습을 이 의복 발레 의상에도 접목시키고 있죠. 이 머리에 장식한 것은 푸푸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 머리에 이 장식품을 얹어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시에 인기가 있는 이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 당시 이 발레를 하는 루이 14세 모습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발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루이 14세 시기에 이 극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왕이 사실은 이 발레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공연장에 나가서 이 발레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문제가 있어요. 뭐 신하들이 이 왕의 이 퍼포먼스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야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발레의 교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젊은 귀족들이야 뭐 쉽게 따라 뭐 연습을 좀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나이 든 신하들이 문제가 되겠죠. 나이 든 신하들이 이 왕의 이 발레를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겠죠. 이 나이 차이도 있고 이 몸매도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눈에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사실상 권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시대에서 이러한 왕의 발레를 똑같이 연기해야지 된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왕의 이 권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보도록 하죠. 이 규모 면에서 정원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 궁전이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가서 보면 이 궁전보다는 이 정원의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 궁전을 보고 이 외부로 나가면 이 탁 트인 정원에 이야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궁전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이 궁전과 주변의 부속 건물에 5천여 명이 거주가 가능했죠. 예, 이 당시에 이 궁전 주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대왕정에서는 사실상 왕의 이 눈에 들어가는 게 이 가장 중요해요. 이 권력을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이 왕과의 거리, 이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가까우면 권력이 막강한 거고요. 이 멀어지는 순간 이 권력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 궁전 근처에 살기 위해서 주변의 부속 건물에 이 분양권을 얻고 이 거주하는 귀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이 성을 주변으로 해서 자신의 영지에서 생활했던 귀족들을 이 궁전으로 끌어모으는 이 장치가 이 베르사유 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분양권을 얻으려는 귀족들이 너무 많아서 궁전의 공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이 궁중에 새로 진출한 귀족들은 이 조그마한 거처라도 아니면 다락방이라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죠. 예, 이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 왕과 최대한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이 지방 귀족들이 이 무조건 이 베르사유로 상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예, 이 국왕을 아련하려는 귀족들이 이 많아지면서 앞서 얘기한 바대로 분양권 이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각 방마다 옮기면서 행해지는 국왕의 일련의 일가에 대한 의례는 이 권력을 고정시키기보다는 궁궐 전체를 권력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무대로 만들게 되죠. 예, 이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국왕의 일상생활 자체가 국가 의례가 됩니다. 예, 화장실 갈 때 또 집무실 들어가는 이 형태, 그리고 무도회로 가는 형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 국가 의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궁궐 전체가 사실상 이 권력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무대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정도에 따라 마음대로 이 귀족들에게 서열을 매기고 다양한 명예와 물질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예, 뭐 여기서는 긍정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부정적인 면도 있죠. 한눈에 눈에서 멀어지는 순간 이 명예와 물질적 혜택은 모두 빼앗기게 되죠. 이 왕이 이 절대왕정 시기의 왕이 이 사실상 전쟁을 계속 해야지 됐죠. 이 전쟁을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삼부회를 소집하고 신분제 의회를 소집해야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부담이 되죠. 모여서 하는 얘기라고는 국왕의 실정에 대한 얘기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이 산부에는 최대한, 신분제 의회는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하고요. 이 손쉽게 그 돈이 필요한 경우에, 구강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 사실상 이 잘 나가던 이 신하들, 이 귀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재산을 몰수하는 형을 내리게 됩니다. 한 가지 이 사법부라는 게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절대왕정 시기의 사법부라는 것은 사실상 국왕의 배를 채워주는 이 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사소한 잘못이다 하더라도 형사법은 대부분 벌금형을 많이 때립니다. 이 벌금, 뭐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는 벌금형보다는 뭐 예를 들어 징역 몇 년 뭐 이런 식의 징벌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 교도소에 사람을 유치하다 보면 이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아낀답시고 이 벌금형을 많이 때리게 됩니다. 뭐 사소한 잘못을 해도 벌금,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 국왕이 예산이 필요한 경우, 전쟁에 필요한 예산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또 한 가지, 뭐 옆으로 샜으니까 약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주식회사 같은 것도 이 증권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 시기에 국왕의 배를 채워주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죠. 산부제처럼, 신분제 의회처럼 자신을 비판하는 그러한 통과 의뢰를 거치지 않아도 돈을 쉽게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 당시에 주식회사들은 대부분 왕립회사들이에요. 이 왕이 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왕립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동인도 식민지 회사에서, 이 당시 주식회사였죠. 이 회사에서 이 금광을 발견했다라는 소문이 돌면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국왕 측에서 이제 헛소문을 내죠. 이 어느 탄광에서 이 금광과 은광이, 다이아몬드광이 발견됐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요. 그러면 주가가 쭉 올라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팝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 치겠죠. 그 가장 싸졌을 때 이제 국왕이 자신의 지분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주식을 사들이게 되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국왕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참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당시엔 이 세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귀족들은요, 왕에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되죠. 이 왕의 총애가 이 귀족에서 저 귀족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궁중사회의 권력 관계도 변동하게 됩니다. 이 왕의 의례가 펼쳐지는 이 공간의 벽면과 천장은 루이 14세의 업적과 영광을 찬양하는 해화와 조각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죠. 예, 본인의
이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모습을 담은 회화와 조각작품들을 장식해서 이 권위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이 베르사유 궁을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부조의 모습인데요. 루이 14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담은 이 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심지어 국왕의 침실마저도 이 공개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당시 이 침실의 모습이고요. 이게 왕의 침대고, 이 잠자리에 들어설 때까지 이 눈을 감는 순간 이제 모든 이 궁중 의례가 끝나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 이 화장대가 있는데 이 화장대에서 스스로 이 화장을 또 이 신하들이 이 화장을 해준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이 왕의 침실과 거울의 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루이 14세는 동쪽을 바라보며 기상하고 서쪽으로 머리를 뉘었습니다. 내밀한 사적 공간이 아닌 공개적인 장소였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공개가 돼버리면 아마 일상생활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상 이 루이 14세는 그러한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이 권력을 드러내는 통과 의례로 만들어 버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스스로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당시에 이제 지방분권적인 귀족을 어떻게 중앙집권적으로 이 통제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 공개적인 장소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루이 14세의 기상의식과 환복의식이 거행되기도 하죠. 바로 이 침실에서요. 예, 기상의식은 왕이 이제 기침을 하고 일어났을 때 이제 의식이 되겠고요. 이 환복의식은 이제 속옷 이 잠옷에서 이 관복으로 갈아입는 이 의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왕의 침실과 거울의 방에서 왕은 베르사유 궁 전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죠. 왕은 동쪽의 정문에서 오고는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침실에서 사실상 이 동쪽의 정문에서 오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베르사유 전체를 구워볼 수 있는 것이 이 왕의 침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거울의 방을 보도록 하죠. 예, 19세기에 있었던 18세기에 있었던 무도회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베르사유 궁의 이 거울의 방의 모습이고요. 이 침실 뒤쪽으로 길게 뻗은 회랑인 거울의 방은 이 북측 건물과 남측 건물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늘 왕의 시야에 안에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베르사유 궁은 이 루이 14세 왕권의 전시실이자 연극 무대고요.
이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루이 14세의 인간 세계에 대한 통치를 상징적으로 구현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정원은요, 이 자연에 대한 이 절대 왕정의 주권자로서 이 자연에 대한 지배력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상징이라고, 무대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전을 나와 이 건물 후면으로 가면 확 트인 이 전망 아래 끝없이 펼쳐진 정원이 펼쳐집니다. 먼저 레토나의 분수를 중심으로 원뿔과 굴을 비롯해 각종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손질된 이 다양한 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마치 이 군 장병들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이 거대한 잔디밭이 직사각형으로 뻗어 있고, 이 잔디밭 아래쪽으로는 곧이어 아폴로 분수대와 십자가 형태의 대운하가 펼쳐지게 되죠. 예, 이 베르사유 궁의 모습이고요. 이 정원의 모습이에요. 사실상 이 도열한 군 장병들처럼 이 양쪽으로 이 뻗어 있고요. 이 분수대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베르사유 궁에서 정원 쪽으로 이 드러나 있는 이 정원의 모습인데요. 아주 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 나무들도 다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잔디밭, 이 폭 40m의 길이 한 335m 정도 되는 이 잔디밭과 대운하, 이 폭 62m, 길이 1500m를 이 대운하를 가운데 축으로 해서 양편으로는 직류면체 형태로 손질된 나무들로 둘러싸인 강화단 산림지대가 펼쳐지게 되죠. 이 산림지대 또한 보스케라고 불리는 작은 규모의 수풀 공간들로 기하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구역화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보스케는 다양한 분수대와 조각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죠. 예, 이 사진은 이 뿌띠하모라는 곳인데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모습에서 느껴지겠지만 궁전 안에 있는 사실상 작은 농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건축된 뒤에 여기에 이제 뒤편으로 농경지들이 있고요. 또 목장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이 체험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 만든 궁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평민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뒤에 만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 이 당시에 결혼 연령이 하나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까? 당시에 이 여성들은 대체로 32, 셋, 그 정도. 그리고 남성들은 30대 중후반 정도에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을 하죠. 당시엔. 왜냐하면 한 6살 정도가 되면 이 길드에 도제가 되기 위해서,
혹은 뭐 시종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 밖에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6살부터 어린 시기부터 이제 하는데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여성의 경우에는 혼수를 스스로 장만해야지 되고, 이 남성들은 당연히 집을 장만해야지 되겠죠. 뭐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돈 정도는 마련해 놓고 결혼을 해야지 되겠죠. 뭐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전세금을, 뭐 그 당시엔 전세라는 건 없었습니다만, 뭐 마련하기 위해서 이 6살부터 한 30여 년간 아주 죽으라고 일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요, 이 당시엔 이런 구조, 결혼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독신율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높아요. 뭐 지금은 이 부모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좀 빠른 경향이 있는데, 결혼 시기가 빠른 경향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부모들이 전혀 도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녀의 숫자가 많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이 대부분 이 남자들이 집을 장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방 하나에 한 사람씩, 한 부부씩 이제 맺어져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 개방을 해주고, 뒤에 있는 논밭을 스스로 경작하도록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뭐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죠. 이 궁전에서 바라본 정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루이 14세가 하늘과 땅, 물, 초목을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입니다. 이 대운하에서 바라본 풍경은 모든 것이 베르사유 궁전 중앙으로 향하고 있어 모든 초점이 왕궁으로 모이는 듯한 인상을 주죠. 이 베르사유 정원에 대한 루이 14세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스스로 베르사유 정원 관람 방법이라는 책을 집필하기까지 합니다. 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베르사유, 정확히 보기, 뭐 그 정도 제목이 아닐까요? 예, 베르사유 궁을 설계한 루이 14세 자신이 이 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관람하는 게 좋다라는 가이드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궁중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당시 궁중사회에서 이제 서로 이 귀족들끼리 만났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존재만으로 태양계의 빛을 발산하는 태양처럼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 전체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곳에 다 등장할 수는 없죠. 예, 모든 곳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례와 예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궁중의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루이 14세는 왕이 부재하는 공간에서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모두가 행동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내게 되죠.
섬세하고도 엄격하게 조직된 궁중 예절과 의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르사유에 거주하거나 혹은 베르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행을 강력하게 구속하고요. 이 궁중 예절과 예식들은 중세 말부터 규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완전히 안착된 것은 루이 14세부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산만하고 불규칙적인 여러 관행들을 일괄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해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체계로 규범화했던 것이죠. 이 궁중의례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죠. 이 궁중의례의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궁중 예절과 예식들은요, 이 베르사유 궁전 귀족들에게 이 서열 관계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자신의 직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예절과 예식에서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이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열 관계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장치가 이 바로 궁정 예절과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와 다르게 궁중 사회에서는 이 왕만 빼고요, 이 모든 위성은 같은 궤도를 돌지 않습니다. 태양계에서는 모든 위성이 이 같은 궤도를 돌 수밖에 없는데, 이 궁정사회에서는 이 왕만 빼고 나머지들은 사실상 왔다 갔다, 이 위상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절대왕정의 주위를 도는 위성은 태양의 루이 14세의 총의 정도에 따라 끊임없이 궤도가 변경되고요, 심지어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태양왕의 몸짓과 표정, 말투와 어법에 따라 미묘하고 복잡한 위계질서가 매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왕의 눈빛 하나, 몸짓 하나, 말투 하나에 따라서도 이 권력 관계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귀족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뒤이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되죠. 이러한 관계는 국정을 논의할 때뿐만 아니라 기상, 식사, 산책, 연회와 같은 왕의 일상적인 의례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바로 옆에서 누가 먹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왕의 이 옆에서 식사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연회에서 어떻게 왕이 대접을 했는지, 이 기상의복을 할 때 의복을 누가 가지고 왔느니, 이런 것을 두고 이 왕의 이 측근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보고, 이 권력 관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나폴레옹과 베르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1799년 11월이 되면요, 이 전국의 혼란을 틈타 나폴레옹이 독재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 1804년에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1806년부터 나폴레옹 황궁으로 이 베르사유 궁을 보수 개조하게 되죠. 여기서 옆으로 약간 세면 사실상 죄송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식을 한 곳은 노트르담
이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프랑스의 왕들은 원래는 이 동부 쪽에 있는 지역에서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되는데, 이 황제인 나폴레옹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 파리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요. 이 황궁으로 이 베르사유 궁을 개조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 뒤에 이곳은 프랑스 역사박물관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 박물관으로 개조되면서 처음 개관했을 때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15년에 이 베르사유 궁이 부르봉 복고 왕조의 보수공사 대상 1호가 되고요. 1830년 7월 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혁명을 지지했던 부르봉 왕조 반개 혈통의 루이 필립 1세가 시민 왕으로서 이 베르사유를 왕궁이 아닌 박물관으로 개조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던 것이죠. 예, 이 1830년 7월 혁명으로 사실상 이 공화정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이 루이 필립 왕조가 다시 나타나게 되죠. 이 시민 왕이라는 말은 이 절대왕정에서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이 국가의 왕이 아닌 이 왕조의 왕이 아닌 시민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예, 당시 루이 필립 시기에 이 사파가 있어서 이 박물관으로 개조된 뒤에 이제 산책을 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루이 필립 1세는 프랑스에서는 두 흐름이 승화되어 하나의 국민이 되어야 하며 그 자신이 그 제도와 혁명을 모두 구현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이 베르사유는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 형성의 기념 공간으로 1837년부터 프랑스 역사 박물관으로 개조되게 됩니다. 예, 여기서 구제도와 혁명을 모두 아우르는 존재가 이 루이 필립 1세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혁명의 와중에서 체제가 계속 변하게 되고 왕도 죽고 뭐 심지어는 이 자코뱅파의 수장이었던 로베스피에르도 사실상 이 단도대 이슬로 사라지고 그야말로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 혼란과 혼돈을 어떻게 하면 종식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 7월 왕정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 베르사유 궁은 그야말로 굴곡진 역사의 순간들을 올곧이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848년 2월 혁명과 제2공화정, 이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와 제2제정을 거친 후 베르사유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야말로 치욕과 불행, 복수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1870년 보벌전쟁 이후 거울의 방에서 통일 독일의 선포식이 거행되고요. 이날은 프랑스인들의 시야에서는 치욕의 날로 기억되게 됩니다. 이 1870년 보불전쟁, 여러분들은 아마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으로 배우셨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든 보불 전쟁이든 상관은 없고요. 이 전쟁이 사실은 정말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것이
독일군이 파리를 이제 포위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 정부군과 혁명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 지금 힘을 합쳐서 외적을 물리쳐야지 될 순간에 내전을 펼친다고요? 예, 망할 나라들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뭐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힘을 합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아니 뭐 그 포위까지 한 와중에, 적이 포위한 와중에 내전까지 벌어지면 그거는 나라를 들어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예, 그야말로 아주 치욕의 날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시 황제직위식을 거행하는 모습이고요. 예, 이 신생 제3공화정 당시 여전히 독일군에 포위되어 있던 파리 시민들은 항복을 거부하고 항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군에 대한 항전이었으면 괜찮은데요. 사실상 파리, 이 프랑스 정부군과의 내전이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이 독일군과 제3공화정 군대에 맞서 파리 꼬민이 결성이 되고요. 이 당시 행정부 수반이었던 아돌프 띠에르는 이 베르사유로 정부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 베르사유 정부는 파리를 포기하고 꼬민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게 되죠. 예, 제1차 대전 종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던 베르사유 궁의 모습, 거울의 방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베르사유 궁을 통해 절대왕정과 바로크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을 구체제의 상징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요. 이 절대왕정 때 중앙집권화와 관료제, 상비군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국민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시대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베르사유 여행 안내사라면 어떤 점을 보여주고 싶을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요거를 주차 과제로 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비대면 수업이고 그런 면에서는 주차 과제를 내는 게 맞는데 교육부 지시상 그런데 학생들이 약간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주차 과제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던진 이 화두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